안녕하세요. 조세영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뭐 주식도 부동산도 선뜻 어딘다가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고 네. 또 현금을 그대로 갖고 있자니 어뉴스에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물가가 너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디 믿을 만한 투자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럴 때 친한 지인으로부터 여기 좋은 투자처다, 좋은 기회다라는 말을 들으면 솔깃해서 나도 투자해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저도 그런 투자처가 있으면 들어갈 것도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투자와 사기 사이. 약속은 달콤하죠. 네. 나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잖아요. 투자 실패의 경우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를 행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여서 사기의 피해를 당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볼게요. A씨라는 분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로부터 새로운 쇼핑몰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6개월 내에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수익금도 상당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던 2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쇼핑몰 자체가 열리지 않고 그 B씨는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 과연 투자 실패일까요? 사기일까요? 이게 애초에 돈을 가져갈 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돈을 받아갈 당시에 사기의 의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또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지가 중요해요. 이 사람을 사기로 처벌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B씨가 A씨의 돈을 받아갈 때부터 애초에 쇼핑몰을 열겠다 하는 계획조차도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런 계획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수익을 그렇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아닌데 수익 자체를 부풀려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이제 사기의 기망 의도가 있었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럴 수도 있죠. 실제로는 쇼핑몰을 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져서 망했다. 이렇다면 이거는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A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가 운영 중인 가상화폐 투자방에 지인인 B씨를 초대하면서 여기에 1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뒤에 200만 원이 돌려받는 구조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 B씨는 이 말을 믿고 조금씩 돈을 넣어서 총액 3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후에 수익금도 없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이 A씨라는 사람이 애초에 투자 자금을 다른 명의로 빼돌렸고요. 이 가상화폐 투자라는 것이 실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익 인증 자체를 좀 조작한 그런 증거들도 발견이 됐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네요. 네, 이에 따라서 검찰은 A씨가 처음부터 고의로 속인 정황이 있다라고 보고 사기죄로 기소를 했고 결국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김모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이 친구에게 내가 반찬 가게를 열려고 하는데 1,000만 원만 도와주면 내가 반찬 가게를 잘 운영을 해서 매출과 수익이 나면 그걸 나누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친한 친구였던 이 박모 씨는 이에 응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이후에 가게도 열었고 장사도 열심히 했지만 사실 반찬 가게가 또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익 자체가 나지 않아서 약속한 금액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박 씨가 이 김 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경찰은 김 씨가 실제로 가게도 열었고 매출도 일어났는데 이게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정산을 해주려고 나름 노력한 흔적도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고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실제 50대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네. 친언니인 A씨는 친동생인 B씨에게 1억 원을 투자하라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냐면 본인이 이제 서울에서 음식점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 월세가 자꾸 올라서 너무 비싸니까 수원에 있는 아파트 상가로 새로 얻고 이 음식점을 동업을 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당시 친동생 B씨는 암투병 중이었는데 그래도 언니를 믿고 무려 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A씨의 말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A씨는 어머나.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그 가게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본인이 빌려서 못 갚고 있던 대출금을 갚는 데 쓴다든지 생활비로 이용을 했고 심지어는 그 새로운 상가를 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 사기죄 혐의를 인정해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제 징역형이라는 부분은 형사 절차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기죄라는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문제는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으로 종결이 되는 거지만 네.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은 민사상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피해자들이 어떤 재산이 있으면 민사상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심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제 이렇게 사기 피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 이름으로 자산을 잘 두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끝까지 추징해서 집행할 재산이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휴스텐 코리아 사건이라고 한번 맞아요. 들어는 보셨을 네, 거예요. 네. 무려 10만 명에서 총액 1조 2천억 원을 끌어모았던 사건인데요. 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속였습니다. 이 실체가 없는데 내용은 농수축산물 거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속였고요. 투자금을 여러 배 부풀린 이 가상자산으로 나중에 돌려줄 테니 이것을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가맹점에서 결제도 할 수 있다라고 홍보를 했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기존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계속 주는 그게 폰지 사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폰지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판결이 1, 2심까지 났는데 네.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7년형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가 됐고요. 그 외에 임원들에게도 각각 징역 4년,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금은 잘 됐을 때 많이 받으니까 좋은 개념이지만 안 됐을 때는 사실 대여금이 훨씬 좋은 거죠. 대여금은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돌려받는, 그러니까 빌려주는 개념이고 투자금은 어떤 사업에 같이 투자를 해서 이 위험을 같이 짊어지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실무상으로도 사실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냐고 물어보시면 단순히 어휘가 빌려준다 아니면 투자한다라는 그런 표현만으로 바로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냥 빌려주면서도 내가 너한테 1,000만 원 투자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네. 혼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이게 이자 약정이 있는지 또는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로 한 건지 아니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나 그에 관한 약정서가 따로 있는지 네. 그리고 입금하게 된 경위가 어떤지 명확한지 그런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금 대여라고 하면서 돈을 보냈지만 나중에 받은 확약서에 투자금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그리고 사업이 잘 됐을 때 그 수익을 일부 나눈 내역이 있다면 그게 대여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투자금으로 판단이 돼서 나중에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 반환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클라우드 펀딩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마 공동투자 형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부동산 지분을 정말 내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몇천 분의 1이라도 취득하는 방식으로 등기부에 올라가는 방식으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투자를 하되 네. 혹은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투자를 하되 좀 뒤에서 투자 자금만 이렇게 되는 형식도 있긴 있거든요. 네. 이때에는 내가 어떤 부동산에 정확히 얼마를 투자하고 이 수익을 어떤 식으로 몇 분의 몇 그리고 언제 시점에 나누기로 한다라는 점을 자세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실수록 위험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홍보 문구만 믿으실 게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지 그 정관이 있으면 그 내용들, 약관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명확하게 읽어보시고 좀 의심스러우시면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자유계약주의이기 때문에 네. 구두계약도 당연히 계약이라서 그 계약의 효력은 있습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에 관한 증거가 없다면은 구두계약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강원도의 한 병원의 공동개원 사례가 있었는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가 공동 개원을 했습니다. 네. 두 의사는 같은 공간에서 진료를 하되 보통 아파서 오면 이제 신경과부터 먼저 가잖아요. 네. 그 환자를 이제 좀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재활의학과로 이제 보내서 물리치료를 추가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고요. 네. 그에 관련된 수익을 5대5로 나눈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에 관한 명확한 계약서가 없었고 단순히 두 전문의가 구두로만 약속을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두 의사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도 따로따로 하고요. 병원을. 회계도 분리해서 각각 처리하고 세금 신고도 별도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왜 갈등이 불거졌냐면 네. 병원이 잘 되기는 하는데 두 병원의 매출액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재활의학과의 매출이 신경과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7년간 순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재활의학과는 7년간 49억 원, 신경과는 22억 원,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가 이제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상대로 수익을 나눠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을 했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재활의학과 측에서는 당연히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그런 동업 약정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계약서가 없고 실제로 회계가 뭐 합쳐지거나 이런 부분이 없고요. 따로따로 분리를 했고 그동안도 수익을 일부 나눈 흔적은 있지만 딱 나눠서 절반까지 나누었던 흔적은 또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처분 문서라고 해서 계약서 또는 약정서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그런 동업이라든지 네. 투자 같은 게 지인 간이나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서로 남긴다는 게 그죠. 야, 우리 사이에 뭐, 그러니까요. 너 자꾸 그러지 마. 우리 사이인데, 이러죠. 맞아요. 그래서 네. 뭔가 딱딱하고 이걸 남기자고 하면 정없어 보이고 이런 정서가 있어서 네. 사실 차용증이나 투자 계약서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한데 그걸 못 만드신다 하면 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문자 뭐 입금할 때 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너한테 입금을 얼마 했어. 라는 걸 좀 남겨두시면 좋죠. 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넣었다? 언제까지 돌려주기로 했으니까 꼭 갚아줘. 그러면 그때는 일단 고마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일단 돈을 넘기는 상황에서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아까 좀 소장님께서 만들어야겠네요. 말씀 주신 모든 내용이 다 증거가 됩니다. 아. 녹음도 되고요. 근데 제일 증거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 누군가의 진술이거든요. 그것보다는 당시 현장이 녹음된 녹음 파일 이런 게 훨씬 좋겠죠.